미국의 S&P 500 지수가 올해만 무려 51번째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30번째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한 상승 패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의 우려감도 표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그리고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운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 결정이 됩니다. 즉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요.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상하느냐인데 지금은 인상 쪽으로 많이 이제 의견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0.25%포인트 정도는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곧 1,000조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00조 원을 넘겨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 올해만 하더라도 74조 원대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여러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것 봐라, 수익 많이 내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니들이 잘해서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인지 또 국민연금의 실제 수익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51번째 신고가, 올해만요. 네, 이게 1995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엄청난 그런 성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 살펴보게 되면 무서워,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당선 직후에 조금 흔들렸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탄탄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수로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약간 걱정거리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빵 터지면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터질 만한 그런 어떤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경기 호전세를 계속 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마감한 것이 올해 들어서 51번째. 그래서 1995년도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는 0.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0.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씩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죠.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무려 30번째 최고치 마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 최고치 마감이라는 부분은요, 일단 사상 최고가, 신고가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주식 투자로서 다들 활기가 생기는 부분들이고 다들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존 보글 같은 경우는 ETF에만 투자해도 수익 납니다 여러분, 지수는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시장의 흐름, 시장의 어떤 주도주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간다라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너무 높은 꼭대기에서 매수했을 때 주도주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손실률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매매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답답하죠. 우리나라 증시는 좀 그런 게 아니에요. 신고가 나오지 않고 있고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신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고, 근데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신고가 나오게 되면 계좌는 또 그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이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재료들 살펴볼게요. 일단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 자, 이걸 앞두고서 이제 은행주와 그 다음에 경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분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 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가지고 은행주가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금융 섹터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가 이제 호전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34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왔죠. 그래서 1.349, 1.35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는 아시듯이 이제 가격과 반대, 즉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것을 파는 사람들, 즉 매도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다. 즉 위험자산 쪽으로의 기대감이 커졌다.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국채금리가 또 너무 많이 뛰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냥 일정 수준에서의 어떤 유지가 된다라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머징 마켓에 놓여있는 국가들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서 말들은 많습니다만,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이퍼링을 악재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게 되면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아직까지는 확산세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그 연설 정도까지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어떤 정식 인증 이후에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도 잡힐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거기 전까지는 일단은 부담을 가지고 있죠. 매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확진자 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테이퍼링을 거기에 맞춰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는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특별히 달라질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요즘에 특별한 뉴스가 별로 없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그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화이자에 대한 어떤 백신 정식 승인, 그 다음에 미국 하원이 이제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축소시키는데 한단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예산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이게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또 얘네들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면서 의회를 죽여버렸죠. 이게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이제 휴가 문 닫았다고 해야 되나? 네, 휴업. 네, 휴업 상태라 휴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느슨하게 느지막이 이제 처리가 된 듯한 느낌인데요. 어쨌든 예산 결의안이 지금 일단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상원 통과, 그 다음에 이번에 하원 통과가 되면서 공화당이랑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즉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조정 절차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3조 5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이 예산 결의안, 예산 결의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큰 덩어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죠. 이제 3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1조는 어디다 쓰고 5천억은 어디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놓는 거. 세부 예산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9월 15일까지 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공화당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우리가 그냥 진행할 거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27일까지는 이 인프라 지출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붙이면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블루웨이브 인원수가 쪽수가 훨씬 많은데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즉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부분이지만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밀어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들어온다, 예산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어떤 투자 방안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경기 상승에 대체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 신고가 나오는데 여기다 뭐 악재 때문에 신고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뭐 일단 뭐 나쁜 소식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마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악재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도 매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그런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단기적 상승이 일단 3일째 연속됐기 때문에 살짝 들어왔다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매수 타이밍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뭐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뭐 올라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매수 타이밍 굳이 안 주고 그냥 막 올라가겠어, 그럼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살짝 들어왔다가 한다라면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좀 들어왔네, 고마워, 땡큐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좀 추가 매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는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금통위 금리 인상 기대감. 이것도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보시긴 해야 되겠는데,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금융주가 쑥 올라왔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뭐, 금융주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일단 은행은 무조건 수익을 본다. 뭐,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은행,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지주, 기업은행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를 이렇게 써서 그렇게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특히나 제주은행은 4%를 넘게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KB금융이 2.29%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0.7%, 하나금융지주가 1.4%, 우리금융지주가 0.4%, 기업은행이 0.9% 강세를 보였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1%, 2%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강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 뭐 물론 은행주들이 상승에 좀 인색하긴 합니다. 그래도 1, 2%대 상승은 네, 뭐 그냥 바람만 불어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만 불어도 뭐 네, 송투사가 은행에 갔다, 그 정도만 해도 1%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걸 가지고 강세다, 이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가 쑥 올라갔다, 금융주 사세요라는 식의 기사를 썼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금융주들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그죠? 강세라고 하면 강세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상승세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강세를 보였다는 좀 그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이런 금융주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문조사에 비하면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채권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더 줄어든 모습. 뭐 마찬가지네요.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기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증권사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여기서도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번 금리를 올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8월에 올려놓지 않으면 올해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2번 정도 올리려면 올해 이번 달에 꼭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뭐 고려해서 올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과열보다도 이제 그 대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금리 인상은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자금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또 금리 인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라옵니다. 예금금리는 양반이에요. 그냥 비가 와도 뛰질 않아. 근데 대출금리는 이거는 뭐 상놈의 새끼라고 봐야 되겠죠. 막 뛰어갑니다. 그냥 이거 뛰어가겠습니다요. 그러면서 네. 이 상놈의 새끼라면 좀 그렇고요. 네, 잡놈이라고 해야 돼. 잡놈. 네. 승질이 급해 얘는 막 그래서 그냥 기준금리가 올라온대요라는 소식만 들려도 뭐 올린다고? 그러면 GD가 먼저 올라가 있죠. 네, 그다음에 예금금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아니 도대체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왜 이리래요? 그러면 지금 올리려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속 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대 마진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죠. 대출금리는 안 내리고 예금금리만 잽싸게 내려가지고 이게 뭐 돈 가진 사람들의 횡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그렇게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뭐 전통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들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리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출금리는 빨리 올려서 예대 마진을 좀 키우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우리의 바람이죠. 네. 꼬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네, 억울하면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대출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주식으로 떵떵거리면서 대출 은행에다 돈 빌려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 야 니들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대출금리 좀 올려야 되겠는데 어때 돈 갖다 쓸까 말까 뭐 이렇게 한번 네 우리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은행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융 섹터나 보험 섹터 이렇게 금리 인상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장기적 관점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워낙부터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누리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대출금리만 빨리 올린다는 거 이건 조금 얄미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이 1000조원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 가지고 말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금 운영 규모가 900조 원 정도에 이르게 됐고요.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국민연금을 이제 조성할 때보다도 한 500조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기금 설치를 한 이후에 누적 운용 수익금이 502조 원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더블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잘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1988년이면요. 88 호돌이 있을 때 아닙니까? 호돌이가 이제 성화봉송하고 있을 때고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굴리고 다닐 때인데 그때 대비해서 증시도 2배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 900조에서 500조 원 정도가 수익이다라고 하면 거의 뭐 2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형주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성격의 국민연금이라고 본다면 2배밖에 못 벌었어?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사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얘네들도 그냥 계속 사기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긴 합니다.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이 난 것은 잘한 거죠. 뭐 단돈 1원을 벌었어도 돈을 잘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은 일단 따라가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야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지만이 국민연금이 이제 국민한테 거의 뭐 삥 뜯어가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막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국민연금 안 낼래.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나 뭐 의료보험 안 낼래. 그럼 너 보험 혜택 받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국민연금은 안 낼래. 그러면 강제. 이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법으로 아무튼 뭐 그거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겠고요. 네, 법으로 뭐 그렇게 해서 뭐 뺏어가요.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줄게요라고 뺏어간 거라면, 네, 뭐 삥 뜯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삥을 뜯어갔으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만큼 되느냐. 50원 하던 깐돌이가 지금 5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500주밖에 못 벌었어. 말이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지금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올해 수익률이 지금 74조 원 정도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자기들의 이제 평가는 그래요. 네, 지금 규모도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수익도 잘 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72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창출했다. 이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에 가만히만 있어도 거의 더블 정도 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ETF만 넣어놨어도 2배 이상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72조 원으로 자랑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무튼 뭐 수익이 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근데 수익 안 난 사람 없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올해 초반에도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 뒤로 빠지는 바람에 시장이 조금 흔들었던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저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연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세계 3대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저는 약간 이 힘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보면은 이제 약간 국민연금이 갑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 대주주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투자를 위한 사람들은 투자만 해야지 경영에 참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배당을 더 확대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그 항의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성격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성격이나 상황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약간 네. 이 국민연금의 성격은 약간 이제 정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적 자금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좌우지우지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중국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자, 아무튼 뭐 지금 다 아주 좋았습니다. 뭐 계속 이제 칭찬 일색인데 자화자찬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저는 약간 좀 국민연금의 운영에는 약간 불만이 좀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줄인 것도 그렇고요. 해외 주식 비중만 늘린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다지, 네. 지금 수익률도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해도 이만큼은 잘하겠어. 왜냐면 장이 좋을 때는 다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걸로 자화자찬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네, 더 분발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안 까먹고 그래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니까 칭찬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네, 조금 모자란다는 게 들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약간 좀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화자찬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랑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S&P 500이 51번째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좋아요. 빵빵 치고 나가서 이 신고가는 언제 나와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또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저도 금리 인상 쪽으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돼야지만이 또 좋은 점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당장은 뭐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지금 해줘야지만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거죠. 미국이 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들 또 엄청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절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일단은 조금 올려주는 거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은 지금 천조 시대에 임박했다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자화자찬이 늘어졌죠. 뭐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운용본부장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잘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잘했어요. 수익 낸 거 잘했는데, 네 조금 더 많이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물가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깐돌이만큼의 상승률 정도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닥, 저점, 완전 바닥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3번에서 4번에 나눠서 매수하면 됩니다. 투자 교과서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른바 정액 매입법이라는 것인데, 자금을 몇 등분해서 값을 낮출수록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다. 같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수준,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근처, 완전 바닥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닥 근처에 사고 싶다면 매수를 진입할 때 약간의 분할 매수 조건으로 들어가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시장이 급락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타기라든지 이런 것들 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좀 하고자 할 때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의 교과서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완전히 이제 저점인 것 같아. 그러면 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쯤 왔을 때 나눠서 한 5차례든 6차례 괜찮아요. 더 평소보다 더 조금씩 나눠가지고 야금야금 사서 모아가시면 평균 매입 단가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아마 바닥 근처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제 뭐 시장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생길 것 같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낙폭은 2주 동안 떨어져서 너무 크게 빠졌는데 상승률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 이런 아쉬움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주 넘게 빠졌는데 또는 7월 달부터 빠졌는데 고작 일주일 올라가가지고 고작 며칠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원상복귀 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시간 느긋하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느긋하게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